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성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999페이지 로마제5번 손해배상의 범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민법은 제393조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제1항에서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특별한 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만 배상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나누고 있다. 다투어지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과 책임의 범위를 구별해야 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결정할 것인가이다. 이 두 문제를 차례로 살펴본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법에 있어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올바른 이론을 기술하기로 한다.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과 배상 범위의 구별. 과거 우리 학설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의 문제와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의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하여 왔다. 그리고 현재에도 대부분의 문화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 두 문제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10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1000페이지를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은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굳이 실체의 판단에 있어서 그러한 과정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사견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의 문제와 배상 범위의 결정의 문제는 인과관계 기타의 법적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전자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일정한 원인이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 즉 조건적 인과관계로 충분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배상 범위의 결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문제는 구별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문헌은 독일의 학설을 따라 책임의 성립과 책임의 범위 측면에 따라 인과관계를 둘로 나누어 그것들은 각각 책임 설정적 인과관계와 책임 충족적 인과관계를 나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전자에 있어서 법률이 위법성, 고의, 과실 등의 요소로 조건적 인과관계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도 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자에 있어서 배상 범위가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에 관하여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하면 적절할 수 있으나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설사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한다고 하여 굳이 두 인과관계 개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사견으로는 배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손해는 모두 조건적 인과관계에 있어서 하나 일부 손해는 제393조의 배상이 제한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3번은)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 기준. 양거를 관한 학설.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 기준을 관한 학설은 크게 1번은 상당인과 관계설, 2번은 위험성 관련성, 3번의 규범 목적설로 나눈다. 방가 로마제 1번 상당인과 관계설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전행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후행사실이 있을 때 양자는 상당인과 관계에 있다고 한다. 상당인과 관계설은 어떤 사정 하에서 상당인과 관계를 찾아보아야 하는가에 따라 주관적 상당인과 관계설, 객관적 상당인과 관계설, 절충설의 셋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절충설의 한 가지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이는 채무불이행 당시에
보통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보통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 하에서 보통 일반인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충소를 취하면서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상당인과 관계들 중의 절충소는 제393조에 관하여 그 제1항은 상당인과 관계의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고 1001페이지 제2항은 절충소를 견지해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사정의 범위를 주장한 것이라고 새긴다. 방가로마자 2번에 위험성 관련설은 손해를 피침해 규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1차 손해와 그 제1차 손해를 기점으로 하여 야기된 후속 손해를 나누어 1차 손해는 390조를 근거로 채무자에 귀속되고 후속 손해는 1차 손해가 가지는 위험성과 후속 손해 사이의 평가적 관계 즉 위험성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채무자에 귀속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 관련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긍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390조는 1차 손해에 관한 규정이고 제393조는 후속 손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 방가로마자 3번의 규범 목적설은 손해배상의 책임 귀속에 있어서 배상 책임을 근거 지으는 규범의 보호 목적을 토대로 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이설처럼 손해를 1차 손해와 후속 손해로 나누어 1차 손해는 귀속 근거고 제390조이고 제393조는 후속 손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와 달리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의 규범 목적에 따라 배상 책임이 귀속된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판례. 우리 판례는 다수혈과 마찬가지로 상당인과 관계들을 취하고 있다. 특이할 것은 근래 판례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관한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당인과 관계의 용어의 판단에 있어서 규범의 목적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은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 관계의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과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직무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 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뒤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 한도의 수액은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1002페이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유의 재반 상황 등에 관련된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은 종래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관하여 등도 여러 취지의 판례를 해왔는데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이 판결이 갖는 내용이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신설되었다. 양가 3번의 검토 및 사견. 위험성 관련설은 상당인과 관계설의 문제점을 시사해주는 바가 있으나 지나치게 복잡하며 채무 불이행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규범 목적설은 독일에서 완전 배상의 원칙상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그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상당인과 관계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표준이 너무 막막하다. 한편 상당인과 관계설은 미흡한 점만 보완한다면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인과 관계설의 문제점을 보기로 한다. 이견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의하여 발생한 손해 가운데 채무불이행 등과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만이 해당되게 된다. 그런데 이를 엄격하게 고집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 가령 유리창 수선 의무 부담자가 수리를 하면서 옆에 창문을 아주 가볍게 건드렸는데 그 유리창이 깨진 경우, 또는 어떤 자가 다른 자를 살짝 밀었는데 그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은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것과 중상을 입은 것은 개념상 가해행위와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경우의 결과는 그와 같은 가해행위였을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손해의 배당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통상적인 손해의 한도로 경감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인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가운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서 발생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있다. 전자가 직접적 손해이고 후자가 후속 손해이다. 이 중에 직접적 손해는 가해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나 상당인과 관계가 없어도 배상되어야 한다. 그때의 인과관계는 조건관계로 충분한 것이다. 그에 비하여 후속 손해는 가해 행위에 조건관계가 있다고 하여 모두 배당을 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배당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 범위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배당 범위를 제한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상당인과 관계들도 중 하나이다. 이제 배상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당인과 관계들을 취하는 학자들은 393조에 대하여 제1항은 상당인과 관계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제2항은 절충설의 견주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사정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393조가 직접적 손해의 배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적 손해는 상당인과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393조가 아니고 제390조에 의하여 배상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며 393조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003페이지 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 관계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93조는 직접적 손해를 제외한 손해, 즉 후속 손해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항은 후속 손해에 관한 상당인과 관계의 원칙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민법이 상당인과 관계들 중에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이다.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393조 제2항이 절충설을 위법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이 규정은 결코 일정한 사정하에서의 상당인과 관계를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제393조 제2항은 상당인과 관계설과는 별개로
민법이 일정한 요건하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즉 특별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된다. 특별손해는 배상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393조 제2항이 절충설의 입장이 아니라면 제1항이 상당인과 관계설 중에 절충설의 견지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제1항에 의하면 보통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하에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고 새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하에서의 손해는 제2항의 특별손해와 겹치게 된다. 그런데 그것들의 요건은 차이가 있어서 배상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민법 393조의 해석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보면 제1항의 상당인과 관계의 원칙은 보통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만을 기초로 적용하여야 한다. 결국 절충설은 우리 민법에 맞는 요인이 아닌 것이다. 4번에 393조의 해석 손해배상의 범위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393조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후속 손해만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는 직접적 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의 셋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양가 일본의 직접적 손해 예컨대 특정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치된 경우 어떤 자가 과실로 남의 장식장에 부딪혀 그 위에 도자기가 떨어져 깨진 경우에 목적물의 가치, 도자기의 가치는 직접적 손해이다. 이러한 손해는 가해인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이 배상되어야 하며 그 근거는 393조가 아니라 390조라고 해야 한다. 신체 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상해 그 자체와 그로 인한 직접적 손해도 직접적 손해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치료비도 직접적 손해로 보아 가령 특이체질로 인하여 치료비가 많이 드는 때에도 그 모두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통상손해 후속손해 가운데도 통상의 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 1004페이지 되는 손해이다. 그러한 손해를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A라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B라는 손해가 생긴 경우에 첫째로 A라는 채무불이행이 없었으면 B라는 손해가 생기지 않았어야 하고 둘째로 일반적으로 A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통 B라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예컨대 이행시체의 경우 이행이 늦어서 이용하지 못한 것, 신체 침해의 경우 수입을 올리지 못한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직접적 손해를 따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모두 통상손해로 취급된다. 통상손해에 관하여 채무자의 예견 의무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액만 증명하면 된다. 판례보겠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의 거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의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 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를 위해 상가 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 통로 개설 의무가 이행 불능된 경우에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상가 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 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교환가치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연결 통로 개설 후 이행 불능으로 인한 통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도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 양가로 티급 토지의 매매 계약이 매수인 측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 매도인 측이 입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 매도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익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매 계약이 해지된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그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도한 경우라면 제3자에게 매도 가격이 시가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당초의 매매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매대금과 제3자 사이의 매매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매매대금과의 차익은 당초의 매매대금의 취득 예정 시기로부터 후의 매매대금의 취득 시까지의 기간 동안 당초의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선발의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즉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1005페이지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특별손해는 그것을 발생시킨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생긴다.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그 결과의 손해에 관하여는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 문제는 예견 가능성을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것일까이다. 학설은 이행기별 채무불이행 시, 즉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불능시,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에 따라 한다라는 견해. 3번의 계약체결 기설을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이행기설을 취한다. 일설은 단순히 이행기라고만 하여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 그리고 3절은 보호해야 할 채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채무자를 과대하게 보호하게 된다. 가령 계약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행기 전에 알았던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되어야 오른데 이 견해에서는 그럴 수 없다. 결국 이설이 타당하다. 특별손해의 예로는 물건의 매수인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목적물에 흠이 있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얻지 못한 전매이익,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금을 몰수당한 경우에 그 금액, 아직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비 또는 공사 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이행불능 또는 목적물의 가격이 등기한 때에는 그 특비금액,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 경우에는 손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에는 특별손해라고 하면서 전신주에 대한 가해로 정기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없으나 불시의 전력 중단으로 가동 중이던 기계가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작업 중의 자료가 못쓰게 되는 등의 적극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을 인정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불법행위 가운데는 비재단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명목상이 두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그 재산적인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을 공정하면서도 그 손해를 특별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 판례도
재단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1006페이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무 불이행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취지이다. 그리고 하나의 판결에서는 숙박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에 투숙객의 근친자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학설 판례는 모두 타당하다. 가정적 인과관계의 문제. 예컨대 쥐약을 먹고 사망할 것이 확실한 개를 죽인 자는 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개가 죽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를 행한 자가 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정 혹은 나중에 생긴 사정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가정적 인과관계의 문제이다. 가정적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에는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제392조가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명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독일의 정부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고려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해행위의 객체가 이미 손상을 입고 있는 때에는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5번은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394조. 따라서 손해배상이 행하여지려면 배상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가 금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양가 1번의 배상액 산정의 기준. 양가 1번의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은 물건, 기타 급부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금액, 즉 재산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는가에 따라 통상가격, 특별가격, 감정가격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 이론에 비춰볼 때 일반적으로 통상가격 내지 통상교환가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에 비하면 특별가격이나 감정가격은 그것이 생기게 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특별 손해로서 배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판례는 재산적 손해가 있음은 분명한데 그 손해액이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을 위자료의 징액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위자료의 방법으로 명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산정이 어려워도 재산적 손해 자체로 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07페이지 판례.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에 다과됨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사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위자료의 징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배상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징액함으로써 손해정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정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부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가름 이윤.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부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반가로 이번에 비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는 그것을 직접 근본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배상액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만한 수단이나 물자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떠한 수단이나 물자가 적절한지도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적당하다고 사용되는 액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때 법원이 신체적, 심리적 고통의 정도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 쌍방 당사자의 자산 상태, 가해의 동기, 가해 전후의 모든 사정 등을 널리 고려해야 한다. 양가리번의 배상액 산정의 시기, 가령 배상액을 물건의 통상 가격을 표준으로 산정한다고 할 때 그 가격이 변동하고 있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채무불이행 유형에서 발생하고 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전보배상뿐만 아니라 지연배상에도 생기나 여기서 주는 채무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관한 학설은 사실심에서의 구도변론 경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판결지설과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후에 손해는 상당인과 관계의 범위 내에 손해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손해배상 책임 발생지설 등으로 나누어 있다. 일설은 손해의 전부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손해가 없는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비하여 이번에 100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며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때에 정하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배당액의 지급이 지연되면 이행불능 당시부터 배당을 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기하였다고 해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이행지체에 대한 전보배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원래의 채무이행은 최고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도 있고 사실심변론 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도 있다. 한편 채무자의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 거절 당시 급부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될 것이고 그 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기하였다고 해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에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기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러한 법례는 이전한 토지가 환지 예정이나 환지 확정 후의 특정 토지라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 배상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외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니은에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래의 의무 이행을 추구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에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양가로 티귿 현재의 급부 청구와 장래의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상 청구가 병합된 경우가 아니라 그 현재의 급부 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급부 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전보 배당액도 그 집행불능이 된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사견으로 일설은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은 청구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가격 변동은 사정에 따라 특별 손해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100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판례를 살펴보면 이행불능에 관한 판례는 옳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불능 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행지체 중의 전보배상에 대한 판례 가운데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옳다.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은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최고 후 해지를 하였다 하면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때가 기준 시가 되어야 한다. 그에 비하여 이행지체에 있어서 사실신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판례는 부당할 뿐더러 다른 판례와 모순되기도 하여 문제이다. 양강 3번의 배상액 산정의 장소, 채무이행에 있어서 통상 가격 등의 산정은 특약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이행지에서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학문적 외출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